부담감을 가지신 당선자 여러분이 되어주십사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수 출신인데 처음 이제 그 강의 준비할 때 아무리 강의 준비를 많이 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불안한 거죠. 내가 나름대로 1시간 분량을 준비했는데 10분 만에 이야기 다 해버리고 나머지 시간 이야기할 거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선배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조금만 있으면 5분짜리 내용으로 1시간 이야기할 수 있고 1시간짜리 내용 5분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게 교수들끼리 이제 저기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교수들끼리 직업 비밀인데요. 10분, 15분 정도 한번 이야기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시 의원 당선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이제 13일간 선거 기간 동안에 저 나름대로 참 여러 곳들을 돌았습니다. 13일 동안 130회 넘게 이제 여러 가지 유세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서도 가능한 많은 것을 이렇게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도곡동, 문정동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살았고 용산을 거쳐서 지금은 상계동에서 삽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세 가는데 제가 살았던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 친숙하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좀 특이하게 대선부터 먼저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역선거를 치러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은 더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여기 계신 시의원 선거가 저는 더 치열하고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선을 할 때 처음 치러보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곳 정도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보러 미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만 하고 다음 장소로 옮기는데 문제는 이제 캠프에서 준비가 빨리 되지를 않아서 그날 갈 것들 원고가 또는 자료가 그날 새벽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숙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차 안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옮겨가는 차 안에서 공부하느라 혼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험 공부하는 기분으로 사실은 대선은 이렇게 치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몸은 힘들었다고 하지만 차 타고 멀리 이동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체력 소모는 많이 없었던 편인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 차를 타기는커녕 오히려 운동화 하나 신고 거의 하루 종일 걸었던 것 같아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새벽에는 운동장에 가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저 멀리 어르신 한 분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 보면 혹시나 다른 곳에 가시면 안 되니까 운동장 가로질러서 열심히 뛰어가서 이제 손잡고 이제 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만날 때마다 압수하는 이유가 상대방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이제 문득 들기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또 그래서 체력 소모만 따지면 대선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저는 한 5배 정도인 것 같아요. 5배 정도 지역 선거가 훨씬 더 체력 소모가 많고 힘들다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같은 말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선거 한번 치러본 결과 저는 그냥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 훨씬 적성에 맞는구나. 이제 그것도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재밌는 경험들이었었는데요. 이제 직접 지역 선거는 지역 주민과 만나서 정말 이야기 듣고 말씀드리고 그런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지표가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자살률, 두
두 번째가 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가 그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사회 전체로 자살률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출산율은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기대, 그게 아마 출산율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은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총체적인 것들, 그리고 출산율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OECD 국가 평균을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재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선진국들, 특히 OECD 국가들은 보통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요. 보통은 20대보다 30대가 인생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힘들죠, 좀 더. 그 다음 40대가 되면 30대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 50대가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40대보다는 더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고 60대가 되면 50대보다 더 높습니다. 그게 선진국에서 보이는 패턴들인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서 40대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50대 넘어가면서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 그러면서 여생을 마치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삶의 패턴들인데요. 우리나라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대, 30대, 40대까지는 갔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50대가 되면 더 내려가고 60대가 되면 추락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총체적으로 노인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 아닙니까? 전체 자살률도 1위인데 노인 자살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아마도 그 노인 빈곤율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노인분 전체 중에서 그 빈곤 상태에 있는 분이 몇 퍼센트 정도냐 아닌데, 선진국 평균이 13.3% 정도, 100분 중에서 한 13분 정도가 빈곤 상태에 있게 되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45%, 최근 조사가 48%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정식으로 데이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데이터 45%라고 하면 선진국, 그러니까 OECD 국가라는 게 우리나라와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이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 중에서도 그 평균에 몇 퍼센트가 높은 게 아니고 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계신, 아마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가 뭐냐, 새 정치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들, 정치학하는 교수님들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정리도 하고 책으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고 알기 쉬운 것은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출산율 높이고 자살률 낮추는 것, 그 모든 정치 활동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정치의 그 역할, 또는 새 정치가 나아가는, 새 정치가 만드는 그 결과,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보시면, 지난 대선 때 그 시대 정신 또는 후보들이, 그 당시 저도 뛰고 있을 때 새 후보들이 주창했던 것이 크게 보면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때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그 다음 두 번째가 정의로운 사회, 세 번째가 평화로운 한반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시대 정신, 그러니까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소통의 리더십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당시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대중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시대 정신을 완수하는 게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소통의 리더십을 이제 했어야 됐는데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통하기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수직적인, 관료적인, 그래서 받아쓰기 정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받아쓰기 정부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벤처기업 경영할 때 벤처 사장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성격이 두 가지로 완전히 나뉩니다. 업종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 어떻게 나뉘느냐면 우선 제조업 쪽의 사장들은 제조업이라는 게 물건 만들다 보니까 원가도 낮춰야 되고 불량률도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 사령관 스타일의 사장들이 성공합니다. 자기가 먼저 말하고 명령 내리고 제대로 말 안 듣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야단치고 같은 사장들끼리 야단치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불량률도 낮은 그런 제품을 만들고요. 반대로 또 다른 쪽 사장들은 소프트웨어 쪽이나 IT 업계 쪽 사장들입니다. 그 인터넷 쪽 사장들. 그 사장들은 먼저 말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에도 구박 안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쪽 사업들은 사장 혼자서 명령 내리고 사장 혼자서 아이디어 내면 그 회사 죽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회사를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생존하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장들은 천재 혼자서 아무리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 한계가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떠들게 놔두죠. 그러면 이제 회의할 때 부하 직원이 처음에 와서 눈치 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아무 야단 안 맞거든요. 그럼 용기를 내서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구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장 역할은 또는 리더의 역할은 그 중에서 쓸만한 아이디어 따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쓰기 정부가 뭐가 문제냐? 저는 제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첫 번째, 창조 경제와 반대가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아쓰기 하는 분위기에서는 제일 윗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창조하는 것만 창조가 되고 나머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를 않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 보시면 사실은 긴급 대응이라는 게 각 부서별로 현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권한과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쓰기식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누구 명령을 기다리죠.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간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21세기 이제 지금 2014년에 정말로 필요한 리더십은 소통을 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마구 샘솟게 창조를 해서 경제를 살리고 또 긴급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소통의 리더십인데요. 그게 근본적으로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2012년 대선 때 소통의 리더십을 원했는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대중이 직감적으로 다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통 잘할 수 있는 리더를 찾았던 거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정말로 엄중하고 어떤 사람이든 어쨌든 대통령이 될 사람은 시대 정신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문창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들 다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뭐 통합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드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냥 다 지나가고요. 그 정의로운 사회 이러면 너무 발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 현재 살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자살률과 출산율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저는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운동 경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00m 달리기 예를 들어보죠. 100m 달리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출발선상에 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다 섰을 때 그때 신호를 보내서 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 도중에 반칙하면 누구 다리 걸거나 뒤에서 잡으면 그러면 심판이 보고 있다가 퇴장시킵니다. 공정하게 경기가 운영되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 2, 3등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재능은 있는데 도중에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들 다시 재도전 기회 주고 재경기시키고요. 체력이 딸려서 도저히 안 되면 양호실에 입원시켜서 체력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제대로 된 운동 경기의 모습인데 저는 정의로운 사회도 그 세 가지가 다 갖춰주는 사회라고 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출발선상에서 서서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정하게 그 경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누가 혹시나 반칙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통 규제 철폐라고 할 때 그 잘못하기 쉬운 것이 규제 철폐를 감시 철폐와 혼동합니다. 그래서 마치 축구 경기 때 룰이 복잡하면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룰은 단순하게 하는 게 맞는데 심판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덩치 큰 사람들 반칙하게 되죠.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만약에 그 감시를 그 규제를 철폐하려고 하면 감시는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결과가 나왔어도 그 중에서도 재도전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복지망을 통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갖춰진 게 실제로 정의로운 사회고 거기에 대한 발굴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읽어보시면 결코 쉽지 않은 책인데 사실은 그게 100만 부나 팔린 이유도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미 대중은 결론을 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고 지난 대선 때도 그 정의로운 사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사익 추구형의 그런 정치에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원했던 건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때 대중들이 원했던 그 세 가지 시대 정신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또 이번 선거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번에 당선자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분들 뵈면 인상이 참 비슷하세요. 또 웃는 모습들이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의 뭐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님 웃는 모습이라든지 안희정 지사 또 저기 이세정 지사 최문순 지사 다 보세요. 다 비슷하시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한마디로 내 이웃집의 아저씨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저는 이번에 많이 당선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점점 더 저는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시대 정신에 호응해서 이렇게 당선이 되시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그 중심 도시 서울특별시가 제대로 잘 설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많은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승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 어느 정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평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당 일부에서는 사실상의 패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새누리당 안에서도
아니다, 사실상 우리가 패배다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 또 그 유가족들, 그리고 슬픔과 분노에 찬 국민들 앞에서는 여야나 대통령까지도 포함해서 모두가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집권 세력이 선거 직전에 자신들의 위기를 과장해서 말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고, 그 결과로 과장됐던 위기보다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오니까 스스로 선방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꺼내서 흔들었습니다. 면죄부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창극 씨와 같은 정말 흥신소를 시켜서 찾아내라고 해도 찾아내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을 용케를 찾아서 국민 앞에 국무총리 후보감이라고 내밀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하지요. 세월호는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 세력이 하는 짓을 보면 전혀 변화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장군이 총칼 들고 나와서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꺼내든 것이 1962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5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고 그 마지막 해가 1987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5년입니다. 5년짜리 경제개발 계획을 5차까지 했으니까요. 5 곱하기 5, 25년입니다. 이때를 1962년부터 1987년까지를 흔히 우리가 산업화 시대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해인 1987년에 육지 판정을 통한 개헌이 있었습니다. 87년 체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87년 12월에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이후로 5년째 단임 대통령을 우리가 5명을 모셨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5년짜리 대통령 5명 모셨으니까 5 곱하기 5 해서 25년이죠. 이것이 2012년에 끝납니다. 정확하게 25년이죠. 이 25년은 우리가 흔히 민주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1962년부터 2012년까지의 50년 동안의 한 덩어리가 2012년 12월로 끝나죠. 그래서 저는 그 2012년에 12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5년 산업화, 그 다음에 25년 민주화, 그 다음에 뭐라고 이름 붙일 줄 모르는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앞으로 다가오는 뭐라고 이름 붙일 줄 모르는 다음 시대를 저쪽 사람들은 뭐 선진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인간화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 사람의 얼굴을 한 국가, 이런 것이 이제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산업화 시대 25년이 무작정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면 그 이후에 25년은 민주주의를 제도화해가는 25년이었다고 할 때 우리가 최소한의 본질적
성과를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어느 정도 성취한 다음에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사람 중심 사회, 인간 존엄 사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불행히도 새로운 시대를 열 대통령 후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후보와 민주화 시대의 민주정부 10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문재인 후보와의 맞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불행히도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게 됐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산업화 시대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기세 좋게 밀어붙여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 이런 것을 촉구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 큰 사고나 사건이 역사적으로 큰 변화나 혁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타이타닉호에는 2,20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것은 700명쯤에 불과했습니다. 1,500명 넘게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700여 명이 대부분 1등실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라고 합니다. 1등실이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2등실이나 3등실 아래쪽에 있던 승객들은 대부분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부자들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었냐? 미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가 청문회를 열었어요. 생명의 가치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것이 다른가? 미국 의회에서 아주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살고 가난한 사람은 죽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 결과로 부자들의 부와 특권에 일정한 부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 국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해인 1913년에 미국의 수정헌법 16조가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에서 소득세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소위 더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이 그때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있고 나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불러왔죠. 뉴딜 정책,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사회안전망의 거의 기초였다고 볼 때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해서 사회보장법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했던 말이 아직도 유명하죠. 부자들을 더 부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진보다 이런 말을 그때 남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사회적으로
사건이 있거나 큰 계기가 있을 때 변화와 혁신이 뒤따르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는데 온 국민이 공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월호 사태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었고요.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아시죠?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월호보다 더 큰 사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를 상징하는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백화점이 어느 날 졸지에 무너져가지고 500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단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 중심 사회로 가야 된다, 인간 존엄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런 여론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큰 사고였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우리 사회는 물질 중심주의, 성장 지상주의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이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시대를 역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의 가치와 사고와 사고방식을 기세좋게 밀어붙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문창극 씨와 같은 사람을 국민에게 총리 후보라고 내밀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큰 분노를 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역사를 퇴행하고자 하는 세력에게 큰 엄중한 경고를 내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원칙을 지방선거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방선거가 있을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지방선거의 성적이 정비례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방선거 결과가 새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얼마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석 달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4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또 있었는데 우리가 참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등장하고 3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참패했습니다. 2006년입니다. 16군데 광역단체장 가운데 한 곳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두 곳을 이겨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승리를 더해도 16분의 3에 불과했습니다. 4년 뒤인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 등장 2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는 제법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가미돼서 우리가 그래도 꽤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둘 다 뺏겨서
이겼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선거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번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1년 3개월 만에 치러진 첫 선거입니다. 한 번도 대통령이 나오고 1년 3개월 만에 우리가 지방선거 치른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선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비례한다고 볼 때 이제까지의 선거는 전부 그랬었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산업화 시대로 퇴행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과 가치를, 낡은 가치를 무대뽀로 밀어붙인 데 대해서 국민들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쉽지 않은 선거에서 이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는 2016년에 있죠. 박근혜 대통령 4년 차에 열리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큰 실수 안 하고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일한다면 이길 수 있는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야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기회를 놓쳤습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 총선에서 확실하게 이기지 못한 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땅을 치면서 한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총선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다음번에 우리가 전국 매치 못하면 앞으로 한참 전 못할 것 같아요. 2016년 총선에서 이기고 2017년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지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전국 매치에 반드시 다음에는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3달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지간히만 하면 충분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우리가 충실히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돈이나 이윤, 탐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투벅투벅 전진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실천해야지요. 부당한 경제 권력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분들 더 이상 없어야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이 누구나 각자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복지국가 만들어내야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이렇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끊임없이 부단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2016년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2017년 반드시 우리가 정권 교체에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당대표가 될 때 여러분께 공약했습니다. 김한길이가 가장 욕 많이 먹는 당대표,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가 될지라도 야권을 재구성해서 6.4 지방선거부터는 이겨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욕 많이 먹고 인기 없는 것까지는 내가 공약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어디 가니까 이럴 때 박수 치더라고요. 나는 정말 열받았어요. 정말 해내고 싶어요. 여러 동지들과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고 믿고요. 우리가 2017년에도 전공개최 못해내면 우리는 정말 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신다면 우리가 다 똑같이 품고 있는 목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